단 1년 사이에 로마 황제 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대에서 편안히 눈을 감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6 모두 칼날 아래 쓰러졌습니다.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였던 시대입니다. 서기 248년 롬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숨가쁜 한 해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폭군 막시미누스의 최후와 한 해에 6 황제가 쓰러진 로마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이야기를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황제로 추대된 고르디아누스 부자는 겨우 36일 만에 몰락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러나 로마의 원로원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폭군 막시미누스를 이미 나라의 적으로 선언한 뒤라 용서를 바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로원은 곧바로 2 사람을 새 황제로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발비누스였습니다. 이름난 웅병아이자 시인이었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성품이 너그럽고 다정해서 백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막시무스였습니다. 막시무스는 가장 낮은 신분에서 태어나 오직 용맹과 능력으로 나라의 정상까지 오른 군인입니다. 사르마티아인과 게르만인을 무찔렀고 검소하게 살았으며 법 앞에서는 서리빨처럼 엄격했습니다. 한 사람은 60, 또 한 사람은 74이었습니다. 지혜와 경험이 무르익은 2 노인이 흔들리는 제국을 떠맡은 셈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일이 틀어졌습니다. 2 황제가 감사의 제사를 올리려고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오르자 성난군중이 유피테르 신전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황제를 뽑을 때는 시민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군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르디아누스 집안에서 3번째 황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2 황제는 호위 병력과 함께 군중을 뚫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몽둥이와 돌에 밀려 도로 신전 안으로 쫓겨 들어갔습니다. 결국 원로원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겨우 13살 난 고르디아누스 집안의 소년이 군중 앞에 나섰고 카이사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소요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로마밖에 있었습니다. 다뉴브 강가의 진영에서 거인 같은 폭군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시미누스는 고르디아누스 부자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기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막시미누스는 그 소식을 인간의 절제가 아니라 들짐승의 광란으로 받아들였다. 멀리 있는 원로원에 분풀이할 수 없으니 곁에 있던 아들과 신하들에게 닥치는 대로 화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뒤이어 고르디아누스 부자가 죽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닿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로원이 화해의 길을 접고 새 황제 2를 세웠다는 소식이 곧바로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시미누스에게 남은 길은 하나, 복수뿐이었습니다. 막시미누스의 군대는 제국에서 손꼽히는 정예였습니다. 게르만족과 사르마티아족을 상대로 3차례나 승리를 거둔 역전의 군단이었지요. 막시미누스 자신도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이듬해 봄, 마침내 대군이 이탈리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알프스를 넘은 병사들을 맞이한 것은 적군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민은 떠났고 가축은 끌려갔고 곡식은 치워지거나 불탔습니다. 다리도 모조리 끊겨 있었습니다. 원로원 장군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침략군을 굶주림으로 서서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지요. 침공의 첫 관문은 아큄레이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아드리아의 북쪽 끝에 자리한 이 도시 앞에서 겨우내 쌓인 눈이 녹아불어난 강물이 대군의 길을 막았습니다. 막시미누스는 커다란 술통을 엮어 다리를 만들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고는 아퀴레이아 근교의 아름다운 포도밭을 뿌리째 뽑고 성박 마을을 헐어 그 목재로 공성탑을 세웠습니다. 오랜 평화 속에 허물어졌던 성벽은 급히 손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진짜 방벽은 돌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폭군의 잔인한 성품을 잘 알았기에 두려움 대신 결사의 각오로 성벽에 올랐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아퀴레이아의 여인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전투에 쓸 밧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막시미누스의 공격은 번번이 격퇴됐고 공성기계는 불덩이 세례에 타 버렸습니다. 시민들은 수호신 벨레누스가 몸소 싸워준다고 믿으며 더욱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성벽보다 먼저 공격하는 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의 사정은 오히려 넉넉했습니다. 창고에는 식량이 가득했고 성 안 곳곳의 세매에서는 마르지 않는 물이 솟았습니다. 반면 성 밖의 막시미누스 군대는 지옥을 겪고 있었습니다. 들판은 이미 폐허였고 병사들은 굶주림과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강물에는 시신이 떠다녔습니다. 바깥 소식이 끊긴 병사들 사이에는 절망이 번졌습니다. 온 제국이 원로원 편에 섰고 자기들만 이 성벽 아래 버려졌다는 생각이 퍼져나간 겁니다. 막시미누스는 실패의 책임을 병사들에게 돌렸습니다. 화풀이하듯 잔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공포로 다스리려던 채찍질은 오히려 증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칼끝이 성벽이 아니라 폭군 자신에게 돌아온 겁니다. 로마 근교 알바의 진영에 처자식을 두고 온 근위대 병사들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호위병마저 등을 돌린 가운데 막시미누스는 자신의 천막 안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도 근위대장 아눌리누스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창끝에 매달린 머리들이 성벽 앞에 내걸리자 아퀴레이아 시민들은 포위가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어제까지 적이었던 굶주린 병사들에게 시장을 열어 먹을 것을 내주었습니다. 군대 전체가 원로원과 로마 시민, 그리고 두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기번의 기록에 따르면 막시미누스는 키가 2m 40cm를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하루에 포도주를 20리터 넘게 마시고 고기를 15kg 가까이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맨주먹으로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작은 나무를 뿌리째 뽑았다고도 하지요. 기번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덜 계몽된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전설가시는 그를 인류를 파멸시키려는 괴물 거인으로 그렸을 것이다. 폭군이 죽었다는 소식은 겨우 나흘 만에 로마까지 전해졌고 온 도시가 환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어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막시무스는 라벤나에서 군대를 정비하다가 승전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퀴레이아 앞에 대군을 인수한 뒤 온화한 연설과 넉넉한 하사금으로 병사들을 달래고 군단을 각자의 주둔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로마로 돌아오는 길은 그대로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발비누스와 어린 고르디아누스가 마중을 나왔고 이탈리아 곳곳의 도시가 사절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철의 시대가 가고 황금의 시대가 오리라 믿었습니다. 두 황제도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몸소 재판을 살폈고 막시미누스가 상속재산에 매긴 가혹한 세금을 없앴으며 원로원과 함께 현명한 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놓인 순간에 막시무스가 물었습니다. 괴물에게서 로마를 구한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되겠소? 발비누스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원로원과 인민과 온 인류의 사랑을 받겠지요. 그러자 막시무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나는 병사들의 증오가 두렵소. 그 원한이 불러올 재앙이 두렵소. 이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근위대 병사들은 개선식 날에도 침울한 얼굴로 행렬을 따랐습니다. 군대가 세운 황제들은 비참하게 죽었는데 원로원이 뽑은 황제들은 옥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사들 눈에 자신들은 승리의 동반자가 아니라 전리품이었습니다. 언젠가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느린 복수가 시작되리라는 두려움도 번져갔습니다. 게다가 두 황제 사이에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막시무스는 발비누스를 사치스러운 귀족이라 얕보았고 발비누스는 막시무스를 근본 없는 군인이라 깔보았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니 근위대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도 힘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날 축제일이 다가왔습니다. 온 도시가 카피톨리누스 경기에 빠져있는 사이 궁전에는 두 황제가 거의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살기를 띤 근위대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방을 쓰던 두 황제는 상대가 어찌 됐는지도 모른 채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고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병사들은 두 황제의 옷을 벗기고 로마 거리를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천천히 잔인하게 죽일 작정이었지만 충성스러운 게르만 호위대가 구하러 올까 두려워 서둘러 칼을 꽂았습니다. 무수한 상처로 찢긴 두 노황제의 시신이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기번은 이 대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6명의 군주가 칼에 베어 사라졌다. 아프리카의 고르디아누스 부자, 아퀼레이아 성벽 앞의 막시미누스 부자, 그리고 로마 한복판의 막시무스와 발비누스까지. 이 영상 첫머리에 말씀드린 6 황제가 바로 이들입니다. 단 한 해 사이에 침대가 아니라 칼 위에서 6 황제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13살 소년 고르디아누스 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소년을 진영으로 데려가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원로원도 시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황제는 처음에 어머니 쪽 환관들의 소나기에 놀아났습니다. 그러다 미시트스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수사학을 가르치던 스승의 딸과 결혼했고 장인이 된 미시트스에게 제국의 요직을 맡겼습니다. 미시트스는 평생 글을 다루던 학자였지만 군대를 맡기자 놀라운 수완을 보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메소포타미아를 침공하자 젊은 황제는 장인의 권유로 몸소 원정에 나섰습니다. 로마 역사에 기록된 마지막으로 전쟁의 신전인 야누스 신전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원정은 성공이었고 페르시아군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행운은 미시트스의 목숨과 함께 끝났습니다. 미시트스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독살이라는 의심이 짙었습니다. 뒤이어 근위대장이 된 필리푸스는 아라비아 출신으로 젊은 시절에는 도적이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필리푸스는 일부러 군량 부족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어린 황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고르디아누스 3세는 19살 나이로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은인의 등에 칼을 꽂은 필리푸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몇 해 뒤 황제가 된 필리푸스는 성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로물루스가 티베르 강가 언덕에 나라를 세운 지 꼭 100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사흘밤 내내 강가에서 신비로운 제사가 이어졌고 들판은 수많은 등불과 횃불로 빛났습니다. 사람의 수명보다 긴 강역으로 돌아오는 축제라 그 자리에 누구도 살아서 2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지요.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생각 깊은 이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1000년을 이어온 이 제국이 과연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겉모습은 아우구스투스 시절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생기와 활력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해에 세울어진 6 황제는 저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추대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고 국경의 병사에서 몸을 일으킨 거인이 있었고 시인도 있었고 백전노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좌에 앉는 순간 모두 같은 운명 앞에 섰습니다. 칼로 세운 권력은 결국 칼에 무너졌습니다. 막시무스의 마지막 대화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온 인류의 사랑을 받으리라는 달콤한 대답보다 병사들의 증오가 두렵다는 씁쓸한 예감이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데가 있지 않을까요?
높이 오르는 일보다 어려운 것이 오른 자리에서 원한을 사지 않는 일입니다. 화려한 천년 축제의 불빛보다 그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앞날을 걱정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일 겁니다. 한 해에 6 황제가 칼에 세우러진 석이 238년. 이날 이후 로마는 군대가 황제를 만들고 군대가 황제를 지우는 시대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의 동쪽에서 다시 일어선 오랜 숙적,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